혹시 요즘 책 한 권 끝내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나만 이런가 하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의 집중력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3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오늘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한 가지 일에 쭉 집중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이래요. 겨우 3분. 심지어 10대들은요, 65초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스마트폰 좀 그만 봐야 하는데. 하면서 결국 내 탓을 하게 돼요. 이 집중력 문제가 온전히 나 개인의 실패라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 잘못일까요? 자,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력 탓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대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작가 요하나리의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계속 우리 몸에 가려움 가루를 뿌려요. 미치도록 가렵죠. 근데 그 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참아봐. 명상하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환경에 던져놓고는 모든 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심지어 보세요. 평생을 의지력만 연구한 세계 최고 권위자조차도 요즘엔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캔디 크러쉬 게임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문제는 개인의 의지력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이제부터 그 도둑들의 정체를 하나씩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해자는 바로 전환 비용 효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사실 뇌는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지 못해요. 그냥 이 일 저 일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효율이 뚝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신박하냐면요. 계속 방해받으면서 일할 때의 IQ 하락폭이, 놀라지 마세요, 마리화나를 피웠을 때보다 2배나 크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리고 기술 기업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우리의 심리적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정성 편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분 좋은 소식보다는 나를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에 더 오래, 더 강하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예쁜 풍경보다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 눈길이 더 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바로 이 부정성 편향이 소셜미디어의 돈 버는 방식과 만나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알고리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분석해서 우리가 뭘 보면 화를 내는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왜냐? 우리가 격분할수록 화면을 더 오래 쳐다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피드에는 일부러 더 자극적이고 더 화나게 만드는 컨텐츠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와 집중력이 그들의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스마트폰만 탓할 문제는 또 아니에요. 한번 둘러보세요. 퇴근했는데도 계속 올리는 업무 카톡, 우리의 뇌를 뿌옇게 만드는 가공식품들, 늘 부족한 잠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깊이 읽는 경험의 실종까지. 이 모든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합창이라도 하듯 우리의 집중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집중력을 빼앗길 때 우리는 정확히 뭘 잃게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좀 산만하네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집중력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내 눈앞의 과제에 딱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 계신 것처럼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무너지면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물 마시러 냉장고 앞에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별빛입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쓴다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거나 하는 거죠. 이건 마치 밤하늘의 별빛처럼 우리 길을 안내해 주는데 끊임없는 알림과 방해는 이 별빛을 가려버리는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더 근본적인 햇빛입니다. 별빛을 보려면 일단 하늘을 봐야 하잖아요. 이 햇빛은
내가 애초에 뭘 원하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는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조용히 생각하고 멍 때리고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이 꼭 필요한데 요즘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경기장 조명입니다. 이건 우리 개인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집단적 집중력이에요. 기후위기나 민주주의 위기 같은 거대한 문제들을 함께 바라보고 힘을 합쳐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 경기장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서로에게 소리만 지르느라 경기장 전체는 암흑에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도둑들 앞에서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고 또 저항해야만 합니다. 이 집중력 반란은 두 개의 전선, 두 개의 싸움터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방어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격입니다. 이건 이 문제를 만들어낸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는 집단적인 행동이죠. 개인적인 방어는요, 의식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의 가짓수를 좀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덜 중요한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예 스마트폰을 정해진 시간 동안 잠가두는 폰 감옥 같은 물리적인 도구를 쓰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고요. 자꾸 들어가게 되는 웹사이트를 막아주는 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받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하고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격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유연 휘발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기업들은 이익 때문에 아이들의 뇌에 치명적인 납성분이 된 휘발유를 계속 팔았어요. 그때 평범한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유해한 시스템을 바꿔낸 거죠. 이건 집단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멋진 사례입니다. 이런 집단적인 행동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퇴근 후에 업무 관련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이것야말로 시스템을 바꾸는 공격의 힘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거대 기술 기업의 왕들 앞에서 그들의 자비를 구걸하는 중세 시대의 농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로운 시민이고 우리 정신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우리의 소중한 집중력은 그들의 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집단적으로는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공격한다면 우리는 도둑맞은 집중력을 분명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것을 어떻게 되찾으시겠습니까?